여러분들 지도 좋아하십니까? 지도 집에 갖고 있는 분. 우리 집에 지도 있다. 아, 역시 교양인입니다. 예, 근데 옛날엔 여러분 지도를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지도는 땅을 가진 부자만 갖고 있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인류가 그냥 뭐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는 그냥 아담과 이브처럼 그냥 과일 따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급격한 변화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큰 변화가 일어나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갑자기 나무와 풀이 마르고 과일나무가 이제 더 이상 과일을 맺지 않고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자, 농업혁명이 이때 시작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농사짓기 좋은 땅,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제 강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또 곡식을 생산하면서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한번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힘이 세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사람들을 잘 이렇게 유도하는 이렇게 좀 장사수완이 좋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내 땅이야라고 그 권력자가 확인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수단이 뭐겠습니까? 지도죠. 그래서 이렇게 강을 그리고 그 주변에 이건 내 땅이다라고 표시한 그런 점토판 지도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지도는 돈의 상징, 그렇죠? 또 권력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욕심이 나겠죠. 지금 땅은 강주에 한정돼 있으니까 이걸 좀 넓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넓은 세계를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상상을 담은 지도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세계 최초라고 하는, 물론 최초 있을 수도 있지만 현존하는 지금 남아 있는 세계 지도가 바빌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유프라테스 강을 그리고요. 그리고 또 바다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이제 바다로 나아가는 상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을 따라서 어떤 새로운 농사 방법도 전파되고 또 문명이 꼽혔습니다. 자, 이게 1차 혁명이에요. 그래서 1차 혁명은 강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여기서 지도가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상상했을 것이다.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욕심을 지닌 통치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 문명을 연결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이 아니라요. 그것들을 합치고 연결하고 싶은 그런 야망을 지닌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습니까? 네. 근데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너무 똑똑한 자. 박수를 치고 싶은. 네. 자, 박수. 네. 지리 영재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33세에 죽었습니다. 32세인가 3세인가 뭐 만으로 하면 33세일 수도 있죠. 네, 32세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지금 수천 년이 흐른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남아 있잖아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도대체 비결이 뭘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왕이 몇 살 때 됐냐면요 20살 때 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1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와, 근데 갑자기 제국을 통치해야 돼요. 갑자기 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자신에게 기회라고 생각했고요. 사실은 작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마케도니아라는 그 작은 나라의 이제 왕이었는데 이제 왕자에서 왕으로 됐는데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동방 원정을 해서 인도 아까 그 인더스강 유역 있죠?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20살에 됐는데 32살에 죽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10년 동안 그 많은 지역을 다 점령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그 비밀을 좀 알고 싶어서 제 지리학적인 상상력을 제가 좀 발휘해 봤거든요. 자, 특별한 선생님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철학의 대가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간 거죠.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 당대 최대 학문과 철학, 과학의 중심지인 바로 그리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10대 때.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특별한 교수법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책 읽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녔습니다.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물과 동물의 어떤 특성들을 가르치고 그 지역을 탐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리학자로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원정 하던 길에요. 뭘 새로운 어떤 식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시켜서 그걸 보냈어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역의 기후와 자연 조건은 이럴 것이고 여기서 농산물이 많이 날 것이고 이 지역은 이런 특징이 있을 것이다 제자야 하고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뒤에서 코치해 줬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고 또 어떤 기후일 거니까 이런 걸 조심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준 거죠. 뿐만 아닙니다. 특별한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 책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책은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세계 최초의 영웅서사시라고도 하는데요. 그 책을 읽히게 했습니다. 트로이 전쟁, 그래서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전쟁을 다룬 어떤 스토리거든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어떤 특징도 알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도 이게 저절로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도 읽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라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렇게 파란 하늘, 그죠? 막 이렇게 왠지 살기 좋은 데 같지만 그건 여러분 약간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속으시는 겁니다. 여행사에. 여러분 한번 겨울에 그리스 가보세요. 이렇게 막 축축하고 막 우울합니다. 관광객도 별로 없어요. 여름 반짝입니다. 그리고 작은 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농토가 없어요. 아까 우리 1차 혁명 어디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예, 매우 비옥한 그쵸? 농경지, 강 주변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큰 강이나 큰 어떤 농사질 땅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척박한 환경이죠. 혹자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해서 뼈가 많은데 살이 없는 고기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가 이런 문명이 꼽히기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열심히 지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올리브나 이 포도를 어디 가서 팔까? 항상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 어떤 지역 사람들보다 여행도 많이 하고요,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 멀리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지리적 상상력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당대 이제 그런 지리적 상상력이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이런 호메로스나 뭐 이런 책도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 또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육의 중심지, 거기다가 지리적 상상력이 풍부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특별 과외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20세의 왕이 됐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큰 꿈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 지역의 정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서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여러분 수천 년 뒤에 20세기에 어떤 독일의 고고학자가 그 소설에 근거해서, 그 스토리에 근거해서 그 고고학적 탐험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유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지리 정보에 근거한 호메로스와 그 호메로스의 그 책을 정말 동방원정 갈 때도 머리맡에 두고 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백전백승을 하는데 이런 지리적 상상력이 풍부한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공간 혁명의 이 세계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지역이 좀 나오나요? 어디요? 로마,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루트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이 마우리아 제국, 즉 이 인더스강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동서 문명을 연결시킬 때 꼭 필요했던 그 수단이 있었거든요. 뭘 타고 다녔을까요? 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차 공간 혁명을 부른 것은 이 말이라는 이 어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자동차 같은 거죠. 그래서 말을 타고 사람들이 동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국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좀 얼굴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미술학원에 가면 이제 데생을 시키시는데, 그렇죠? 이 사람을 그리게 해요. 지금 벌써 수천 년 전 사람인데,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미남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뭐 그렇게 뭐 아주 잘생기진 않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뭘 잘했길래 우리가 지금 미술학원에서 그릴 정도로 유명한 남자가 됐을까? 비밀은요, 그 황제의 아주 아끼는 장수였습니다. 지도를 엄청 잘 봤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확장 시기에 그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루트를 짜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서 황제가 백전백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국을 어느 정도 이제 차지한 이후에는 그 지역의 자세한 정보가 담긴 지도를 그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 황제에게 봉사를 해요. 그래서 그 신임을 얻어서 결국은 이 황제의 딸 율리아하고 결혼까지 합니다. 사위가 돼요. 완전 팔자 다 고친 거죠. 지도 잘 그려서.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황제가 너무 슬퍼요. 자신의 오른팔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이 두상을 만들어서 전 로마 제국에 뿌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미술학원에서도 이 아그리빠를 그릴 정도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에 의해서 어떤 로마 제국의 기초가 이제 닦이게 돼요. 단순히 여러분 로마만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 북쪽 영국에도 그 로마 제국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또 북아프리카에도 튀니지 같은 데 가면 이 로마 시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아그리빠가 만든 지도에 의해서 이런 제국이 형성된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공간혁명은 이 말을 잘 타는 사람, 또 지도를 잘 보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확장됐어요. 자, 그런데요. 자, 이 아그리빠 말고도 2차 공간혁명을 주도한 지도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프톨레마이우스입니다. 프톨레마이우스는요, 지금 봐도 여러분 좀 정확한 지도 같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지도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프톨레마이우스가 만든 세계 지도인데요. 이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고 만든 이 지도, 이 포이팅거의 지도는 약간 좀 현실성,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쉬고 먹으면 좋을까라는 일종의 여행 지도였다면, 이 프톨레마이우스의 세계 지도는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큰 스케일의 세계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경도 위도의 이런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한 지도예요. 자, 그런데 이게 기원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벌써 2000년 정도 된 지도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지도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상관이 있습니다. 힌트. 네, 알렉산드로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계속 동쪽으로 진군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병사들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전쟁을 잘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평범한 농민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백전백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은요, 새로운 도시에 딱 도착하게 되면은요, 그 도시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요? 알렉산드로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도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도시 개발권을 그 같이 따라온 그 부하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진군 루트를 따라가다 보면 알렉산드로스는 도시가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하구에 있는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요, 당시 세계의 배꼽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떤 모든 게 다 그쪽 알렉산드로스에 집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도 다 그 알렉산드로스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펼냐면요, 이제 각 여러 지역에서 온 배들이 이제 정박을 하면 다 뒤집니다. 그래서 지도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서적을 압수해요. 그리고 사본을 만들어요. 그리고 원본은 자기네들이 갖고 도서관에 넣고 사본을 주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새로운 지식들은 다 알렉산드로스에 몰리게 돼요. 그 지리 정보 또 다양한 지식이 모여서 이 프톨레마이우스 세계 지도를 만드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알렉산드로스에는 없는 게 없다. 단지 없는 거 딱 하나, 눈, 스노우. 왜냐하면 더운 지역이니까 눈 빼고 다 있다. 이럴 정도로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정확한 프톨레마이우스의 세계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요, 점점 로마 제국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왜 여러분? 로마가 향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계로 막 뻗어나가고 이런 거는 이거는 그냥 너네들이 해. 우린 좀 편안하게 잘 먹고 그냥 잘 사는 데 집중할 거야.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막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고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은 점점 쇠락하게 되겠죠. 자, 이때를 또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3차 공간혁명이 시작돼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3차 공간혁명은? 자, 힌트.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뭐 이렇게 꼬불꼬불 써 있는 어느 나라 말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랍어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번역이 되면서 바로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3차 공간혁명이.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이요 만든 지도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고요. 기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는 약간 아쉬웠던 것이 동쪽에 대한 정보가 없죠. 아시아에 대한 정보. 왜 그랬을까요? 네, 알렉산더 대왕이요 쭉 가다가 인더스강에서 좌절해요. 왜 좌절했을까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안 가본대요. 그러니까 날씨도 너무 덥고 자연환경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본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호메로스의 책에도 안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열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막 코끼리 부대가 나오니까 거기도 굉장히 강력한 문명이 아까 발달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케일에 압도되어서 병사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로 그렇게 제국이 확장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시에팔로스라는 사랑하는 말이 있었는데 말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슬퍼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부시에팔로스라고 짓습니다. 다 알렉산더로스인데 거기만 그 말의 이름을 따서 지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제국 사람들은요, 동쪽을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보고요, 그 동쪽에 대한 지리 정보를 막 모으고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이슬람 세계가 확장이 되고요. 지금 확장의 과정을 한번 보시면 사실 처음 시작은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무하마드라는 예언자가 이슬람을 창시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가 메카 메디나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 아까 그리스처럼요, 되게 척박한 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농사 짓기도 어려워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방법은 몇 개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죠? 사막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칼로 정복을 해서 먹을 거 뺏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역을 중개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을 또 주면서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슬람은 사실은 무역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무하마드 시대에는 이렇게 알렉산드리아까지 또 바그다드 또 페르시아만 연안 정도에 이렇게 확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이 이슬람 세력이 이제 확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되면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바그다드까지 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마이야 왕조까지 가게 되면은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도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기반을 닦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슬람교 이 종교의 특성이 있어요. 이슬람 교도라면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어디를 향해서? 네, 메카와 메디나를 향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슬람 신자들 중에는요 방향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루에 5번 메카 메디나가 어딘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 확장되는 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점점 이제 이슬람 제국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북아프리카를 건너서 인도 그리고 인도양을 지나서 말라카입을 지나서 수마트라와 자바까지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신라 고려 이때 시대에 이슬람 상인들이 이 동아시아까지 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슬람 신자들이 평생 꿈꾸는 것이 또 종교적 교리이기도 하고요. 네, 평생 죽기 전에 한 번은 메카 메디나를 가는 게 의무입니다.
경제적 능력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남아시아와 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신자가 메카 메디나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평생 메카 메디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여행 준비를 하고 지적 상상력을 발전시키겠죠.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상당히 지도를 많이 보게 하고 또 항상 방향을 생각하게 하고 또 지적 상상력을 기르기에 상당히 유리한 종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지적 상상력을 기르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좀 지도가 부담스럽다면 스토리로. 자, 어떤 책을 읽었을까? 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자,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막 기후 지역에서는 낮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친교도 하고 춤도 춰요. 그래서 모든 역사가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자, 근데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더하고 붙이고 하면서 되게 이슬람 제국 사람들이 공유했던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신바드의 모험, 그렇죠? 근데 이 신바드가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네, 이집트 카이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그다드를 가서 장사도 하고요. 또 배를 타고 아까 보셨던 동남아시아 지역, 수마트라나 인도까지 여행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렇죠? 아까 도적 얘기했죠. 그 이슬람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도적이 되거나 무역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면 다 배경이 완전히 다 지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이슬람 제국이 확장되는 시기에 만들어졌던 도시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라비안 나이트, 신바드의 모험 이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지식들을 축적할 수 있게 되고요. 아, 나도 신바드처럼 저 동남아시아 가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랑 결혼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꿈을 키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제국의 확장 과정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지도를 보고 또 어떤 책을 읽어서 지적 상상력을 발전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슬람 제국이 이 해양을 중심으로 계속 확장을 해왔다면 이제 몽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고는 이제 굉장히 말도 잘 타죠. 그래서 이몽민인데 이 이슬람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기반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제 몽고가 하나씩 또 그 세력들을 이기고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몽고의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중국도 받고요. 그래서 이 몽고가 또 이 이슬람의 지도를 발전시키고 또 계승하는 이제 그런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지도 강국은 이슬람에서 몽골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지도를 쥔 몽골 사람들이 세계를 완전하게 거의 통일하다시피 하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잖아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진정한 유라시아 대륙을 완성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몽고 사람들이고요. 이 제국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몽골 제국의 이런 확장 과정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실크로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그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리 정보와 또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시기에 유럽은 어땠을까요? 그때 유럽 사람들이 봤던 지도예요. 그럼 어때요? 너무 단순하죠?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렇게 지도를 잘 만들어놨는데 왜 그걸 안 보고 이걸 봐? 그렇죠? 사람들이요 모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책도 안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오직 성직자들만 읽었습니다. 어려운 말 라틴어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서민들은 뭐 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요. 그냥 설교 듣고 또 지도는 더군다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요 이제 암흑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세상을 굉장히 단순하게 보죠, 그렇죠? 맨 위에 아시아 있고 유럽, 아프리카 끝. 그럼 어떠세요? 이런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럽은 당연히 쇠퇴합니다. 반면 아까 여러분 보셨던 이슬람 제국 몽골은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그때 이때 세계 최고의 지도 강국 대한민국 조선이었습니다. K 지도의 원조 혼일강 이역대 국도지도. 에이 이상한데요? 뭐 그냥 한국이 너무 크게 나왔어요. 중국 크고 아주 좀 엉터리인데요? 그렇게 배워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지도사를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었고요. 이거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여러분, 아프리카가 아주 작지만 표시되어 있고요. 희망봉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스코다가마가 아직 희망봉 안 갔던 시기예요. 희망봉을 그렸어요. 아프리카 그렸어요. 세계를 정확하게 그래도 묘사한 당대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지도였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태종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3차 공간혁명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이 중동과 또 이슬람, 몽고가 연결이 돼 있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또 공민왕 시대에 그 원나라 공주가 시집을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양한 몽고의 좋은 세계 지도, 지리 정보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말부터 해서 이 세계에 대한 정보, 또 정확한 세계 지도가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또 태종의 어떤 야망, 또 비전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지도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였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지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지금 일본 대학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유럽은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유럽이 섰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지도 때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굉장히 정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안 보면서 점점 쇠퇴했고, 그걸 아랍어로 번역한 이슬람 세력이 급성장했죠. 자, 근데 이 지도가 라틴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지리학 서적도 같이 번역이 됐습니다. 1600년에 시공을 뛰어넘어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가 혁명을 부른 거예요. 이 지도를 보고 유럽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어떤 종교의 어떤 그 신념, 또 어떤 좁은 그런 관념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정확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를 보면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르텔리우스의 지도, 세계의 무대라는 지도고요. 그때 유럽에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 좀 세상을 바꾸고 싶은 야망가들은 다 이 지도를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르텔리우스의 지도인데요. 아까 보셨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와 이 오르텔리우스의 지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의 지도는 아까 여러분 보셨던 그 동방이 굉장히 좀 멀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라시아의 좁은 지역만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 세계를 무대로 한 지도는요, 대서양을 건너서 그 이후의 지역까지 그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리상의 발견이 시작된 것이고, 유럽이 세계로 뻗어가는 그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영국이 또 그 태평양에 있는 그 호주나 뉴질랜드, 또 남구, 또 여러 가지 섬들을 정확하게 그리는 지도를 만들어서 이제 세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 여기서 제가 꼭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자, 엔히케, 또는 영국 사람들은 헨리라고 부르는 그 왕자입니다. 포르투갈이 여러분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스페인은 크고 비옥한 땅인데요. 이 포르투갈은 대서양 끝에 있습니다. 불리한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케 왕자에 의해서 포르투갈은 이제 지도 강국으로 변신을 하게 되고요. 그때 만든 지도가 이 세계 지도입니다. 예, 그래서 칸티노 세계 지도,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졌고 또 사람들이 봤던 지도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남미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남미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나마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진 가장 정확한 지도였기 때문에 바로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우리가 동쪽 가질게 너희들이 서쪽 가져라. 서쪽에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서쪽 지역이 더 넓은 땅이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이 지금의 여러분 뭐 다른 그 큰 중남미에서 브라질을 제한 나머지 지역을 스페인이 점령하게 된 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이 서쪽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이고요. 포르투갈은 이 브라질이라는 이 지역을 차지해서 지금도 계속 뭐 그 연관성을 갖고 교류도 하고 있고요. 포르투갈 이 작은 나라의 부가 사실 이 브라질의 넓은 땅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잘 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다음 시대가 되면 포르투갈, 스페인을 거쳐서 네덜란드로 지도의 중심지가 옮겨져요. 자, 왜 지도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네덜란드 어떤 땅입니까? 우리보다 작아요. 네덜란드가 그렇게 큰 유럽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프랑스나 스페인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비옥한 농경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땅보다 낮아요. 여차하면 막 물이 범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협동해서 뭔가 이렇게 제방도 쌓아야 되고 물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세계로 좀 나가서 무역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제 왕이 시켜서 만들었는데요. 네덜란드 좀 독특해요. 상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우리 돈 벌기 좋은 새로운 땅을 한번 좀 찾아보자. 그래서 이 상인들이 만든 지도예요. 그래서 메르카토르라는 사람이 지도를 만들었고 이 지도를 보고 사람들이 항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리상의 발견 또 공간 4차 혁명이 이제 막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메르카토르 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지도들을 보면은요, 이제 대서양이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 지도의 가운데가 어디냐 이런 그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지도의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대서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서양이 이제 세계의 무대로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유럽 열강이 너도나도 새로운 땅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이 4차 공간혁명을 한번 보시면 이제 컬럼버스의 항해가 있었고요. 또 항해왕자 에니크의 탐험, 또 마젤란의 탐험, 또 바스코다가마의 항해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바다를 점령하기 위한 유럽 열강의 어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4차 공간혁명에 해당되게 되고요. 이러면서 세계의 중심이 어디로 가게 돼요? 이제 유럽으로 슬슬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4차 공간혁명의 중심지는 유럽이 되게 되고요. 이들이 지도 제작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자, 이제 네덜란드에서 지도의 강국이 옮겨집니다. 항상 중심지는 옮겨져요. 어디로 옮겨져요? 영국으로. 자, 이 네덜란드 지도 만드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리고 당시 사실 영국은 또 어떤 곳이었냐면 당시 중심지는 여러분 로마, 그렇죠? 이탈리아라든지 그렇죠?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곳이었어요. 영국은 변방이야, 그렇죠? 섬나라예요. 해외로 나가려면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위험한 배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은 세계로 나가기에 굉장히 불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후도 안 좋잖아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영국 음식 뭐가 있죠? fish and chips. 근데 칩스가 뭐죠, 여러분? 감자. 신대륙 가기 전에 감자 없었잖아요. 그럼 피쉬만 먹었어요. 맛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음식도 맛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개하고 열등한 민족이라고 유럽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그렇게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역사책 많이 읽었는데요.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세계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뭘 잘 읽어야 된다? 지도를 잘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당장 실천에 옮깁니다. 평생 결혼도 안 했어요.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딱 이렇게 하고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을 통일시키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만들게 해서요. 그 당시에 영국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엄청 싸웠습니다. 한 나라 아니었습니다. 통일시킵니다. 지도를 만들면서. 그래서 이 옆쪽의 지도 보면 영국을 자 이렇게 서 있죠. 영국 위에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뭘 하느냐? 세계를 제패하리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확한 지도. 그리고 당대의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지녔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를 방도를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해적을 꼬십니다. 그래서 해적한테 너희들 스페인 무적 함대 무찌르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우리 영국이 스페인이 개척해 놓은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딜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그 무적 함대를 무찌른 기념으로 환갑 직전에 그린 초상화인데요. 옆에 뭘 끼고 있습니까? 지구본. 지도도 아니고 이제는 지구본.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 세계의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군 누구에 의해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의해서
네, 이렇게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게 영국이 다스리던 땅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제국. 그래서 캐나다, 미국에 이어서 아프리카 여러 지역들, 그리고 어디요? 저 동쪽에 인도,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5차 공간혁명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요. 여러분 그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지도의 중심은 대서양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영국을 관통하는 이 영도선, 경도선이 정해지게 되고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리상의 발견을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훨씬 더 지구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통합되게 돼요. 이제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제 돈에 의해서 이제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는 큰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또 이제 철도나 이제 증기기관차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보다 미세하게 내륙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도에서 철도를 개설하면서입니다. 그래서 철도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새로운 도시도 개발하고 또 거점을 삼아서 이제 물건들을 이제 수입하고 수출하게 되는 거죠. 자, 당시 중국은 이제 차나 홍차 같은 것들, 비단 같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입하고 이 사람들에게 뭘 줬냐? 면직물과 아편을 줬습니다. 별로 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도 본인들이 생산한 그런 면직물들을 팔고요. 그 지역에 뭐 커피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담배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일단 자본주의의 체제를 완성시키고 또 확산시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5차 공간 혁명이고요. 우리도 이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전 세계로 유통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5차 혁명의 시대를 살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6차 공간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20년 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혁명입니다. 전자혁명입니다. 이제는 굳이 거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구글로 세계를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지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리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어요. 가공돼서 또 이것이 활용되고 있어요. 혁명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급격하게 지도가 바뀌고 있고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플랫폼 혁명? 자,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이제 그런 가상의 장소를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플랫폼 혁명과 더불어 이제 커넥토그래피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컴퓨터가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제 공간이 자유로운 거죠. 알렉산드로스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컴퓨터와 접속만 되면 전 세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주인공이 되고 또 이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새로운 단어를 드리고 싶어요. 자, 커넥토그래피. 커넥트, 연결하다. 연결하는 지리학. 지금 6차 공간혁명의 시대는요, 여러분 연결성 있는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연결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이런 연결을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크게 사람과 데이터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냐? 일단 압도적 1위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전 세계의 창의적인 인재들을 정말 자석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끌어들이고 있는 나라죠. 세계 중심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우리가 정보통신 혁명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정보와 통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오, 네덜란드 지도 강국. 여러분 느낌 오시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중계하는 그런 곳입니다. 정보를.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몇 위? 한국이 이 상품과 서비스는 굉장히 높아요, 연결성 지수가. 근데 사람과 이 데이터는 몇 위일까? 50위. 44위.
분발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세계적 열심히 보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좋을 나라, 또 사람들을 열심히 상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혁명에서 되게 뒤지는 안 좋은 위치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혁명은요 언제나 변방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는 이제 뭐 미국 실리콘밸리나 독일 같은 데서만 발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급진적인 생활의 변화, 어떤 구군이 바뀌는 거는요 오히려 후진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립프로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개구리가 팔짝 뛰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구리는 아무 때나 개도 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핍 때 뭐가 뜨겁거나 뭐가 힘들거나 그럴 때 팔짝 높이 뜨겠죠. 결핍된 환경에서 그 높이 뛰는 개구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립프로그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요 선진국이 아닙니다. IT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중남미, 저 동남아에서도 오지, 미얀마 뭐 이런 데서 급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기회가 막 우후죽순처럼 열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차 공간혁명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남들이 안 갔던데, 새로운데,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곳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가서 기회를 포착하시는 게 가장 좋은 6차 공간혁명의 대응법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안 좋을수록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자극과 동기가 된다. 없는 게 메리트다. 편안한 금수저는 지도를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준 거 편하게 누리고 살면 되겠지만 그러다가 서서히 망해간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지도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기르면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도를 봐야 된다. 어떤 지도를 봐야 된다? 새로운 지도, 낯선 곳이 담겨져 있는 지도, 내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지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